자, 문제 47번이 되는가요? 자,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47번. 자, 암석의 탄성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성파 속도. 우리가 탄성파 속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P파, 그 다음에 S파다. 뭐 종파, 행파, 뭐 이런 거겠지, 그죠? 탄성파 속도. 자, 공국률이 큰 암석에서 공국률이란 거는 우리가 포로시트라 그래가지고 암석 속에 어떤 기공이 있겠죠, 이렇게 기공. 그죠? 빈 구멍. 요 안에 물이 차져 있다가 요 안에는 이제 물이 있다가 만약에 건조하면 물이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시티 또는 공국률이라고 그러죠. 요 암석 속에 빈 구멍. 그거를 이제 그 안에 물이 차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공국 또는 공국률. 공국률은 뭐 저거겠죠. 뭐 전체 암석의 부피분에 그 다음에 그 건조시킬 때 여기 나온 그 공국에 대한 부피,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분에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공국률이 되죠. 자, 암석의 탄성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국률이 큰 암석에서, 공국률이 크다는 거는 구멍이 크다, 공국이 많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공국률이 큰 암석에서 S파 속도는 함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물의 양, 함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한다. 자, 우리가 제일 빠른 것이 무슨 파예요? P파가 제일 빠르고 S파는 횡파니까 P파보다 느리겠죠. 근데 우리가 P파는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나? P파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뭐 다 통과하죠. 다 통과하는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하고 액체나 기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액체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공국에 대한 함수 상태, 물이 많고 적은가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네. 그러니까 그 공국률이 큰 암석에서 S파 속도는 함수 상태에 무관하다 그래야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 그 말 장난해서 첫 번째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석은 온도 상승과 함께 P파 속도는 온도 상승이 되면은 P파 속도는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온도가 상승되면은. 그 다음에 암석의 온도 상승과 함께 P파 속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암석에 작용하는 구속 응력이 증가할수록 구속 응력이 증가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안밀된다고 봐야 되겠죠? 더 안밀되면은 공국이 더 없어지겠죠? 더 없어지니까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니까 탄성파는 더 잘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암석에 작용하는 구속 응력이 증가할수록 탄성파 속도는 증가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층상을 나타내는 암석에서는 층에 평행한 방향의 속도는 수직 방향의 속도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암석이 있다. 근데 이런 암석에 정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층이나 전리나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전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탄성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가 감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그만 탄성파가 나오는데 일로는 쭉 가면은 감쇄될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틈 사이가. 발파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진동도 그 현장에 전리가 어떻게 또 하천을 끼고 있다. 이런 전리가 있다 그러면 진동이 감쇄됩니다. 근데 전리가 없고 이런 방향이 된다 그러면 진동이 크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영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층상을 나타내는 암석에서는 층의 평행한 방향의 속도. 이게 더 빠르죠? 층의 평행한 방향의 속도는 이거 층의 직각. 수직이 이거가 뭐죠? 이게 층의 직각. 이해 가시죠? 자, 속도는 수직 방향의 속도보다 크게, 층의 평행한 방향의 속도는 수직 방향의 속도보다가 크다. 이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틀린 거 아니죠? 그렇게 비교하면은 요 문제는 그대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8번. 자, 문제 48번은 현지 암반의 현지 암반. 우리가 그 현지 암반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반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있는 암반을 코알을 채취한다든지 덩어리를 잘라 온다든지 해가지고 실험실에 가져오죠. 실험실에 가져올 적에는 결함이 거의 없는 걸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현지 암반은 전리도 많고 지층 상태에 따라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지 암반을 인시투락이라고 하고 실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인텍트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지 암반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암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암반의 초기 응력과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지 암반의 초기 응력이 뭐냐 하면은 초기 응력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법.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압이라는 거는 땅 속에 지하 심부에 있는 암반 속의 응력이 그러면 물 속에도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암반 속에도 응력이 작용해가지고 그 응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공동에 대한 응력은 어느 방향이든 응력이 다 같지, 그죠? 요 같은 상태를 뭐라 합니까? 정수압이라 그러죠. 정수압. 그죠? 정수압이라 그러는데 암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암반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리가 있고 뭐가 있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산이 이렇게 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중이 이게 더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꼭 모든 방향의 응력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의 응력이 클 수가 있어요. 이 방향에. 그죠? 자, 이 방향의 응력이 크다는 거는 만약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 적에 모든 응력이 예를 들어서 지하에 대공동을 만든다. 축구장을 만든다. 자, 축구장을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볼 적에 이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치갑 여기서 오는 압력이 크다. 예? 여기서 오는 압력이 크고 여기서는 오는 압력이 작다. 그 가정할 적에는 이거는 이렇게 봐. 여기서 오는 압력이 이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1이고 이게 만약에 시그마 3다. 그 가정할 적에는 프린시펄 스트레스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 주응력 있는 방향을 축구장 면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지부압이 더 들어가고 설계할 적에 이거를 견디게 하려고 하면 록볼트라든지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초기 응력을 측정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설계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초기 조사, 그러니까 현지 안반에 대한 집안 조사가 잘못된 거죠. 집안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이런 범주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지하 공동에 있는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웨이에 있는 요르빅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발달되면은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 뭐 농구장 이런 것이 아마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할 적에는 아마 땅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가면 항상 시원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북한산 안에다가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주 여름에 수만 명의 관중이 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반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기장에 우리가 할 적에는 그때는 뭐 겨울에는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에어컨 틀 필요도 없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지하 공동,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거를 지하 땅 속에다가 상가를 지어 가지고 글로 쇼핑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그 무더위에 시원한 땅 속은 시원하니까 또 겨울에는 그 혹독한 추위에 또 훈훈하고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게 10년, 100년, 뭐 몇백 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자연 배수만 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 채광에다가 전기세는 뭐 빚은 좀 자연 채광을 하든지 전기 그 하는 것만 하면은 물 자연 배수만 되고 이렇게 산 쪽으로 높이 올려주면은 아마 그 비용은 뭐 땅값 안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유지 관리비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영구적이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설계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주응력이 오는 방향에다 이렇게 축구장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만들겠죠? 축구장을 만들 적에 이 방향으로 하겠죠.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왜? 응력이 많이 오는 쪽 면을 작게 하고 응력을 약하게 오는 쪽 면을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공동이 더 튼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란 거는 뭐예요? 힘이 많이 오는 거는 많이 받쳐줘야 되고 힘이 적게 오는 건 적게 받쳐주는 것이 엔지니어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 없는 부분에 구조물을 두껍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학이라는 건 항상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현지 안반 응력, 초기 응력 측정법이다. 그럼 초기 응력은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다 설명됐습니다. 초기 응력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지압, 2차 지압 글 적에 안반 내의 원래 지압이 초기 응력이에요. 2차 지압은 뭡니까? 공동을 뚫어가지고 변형됐을 적에 그 변형돼서 나타나는 그 최종적으로 변형된 쪽으로 응력이 막 올 거 아닙니까? 뭐 락버스도 올 수가 있고. 그럴 적에 두 번째로 그 공동을 뚫을 적에 그 거동에 의한 지압은 2차 지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기 지압이라는 거는 공동을 안 뚫었을 적에 그 지압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을 안 뚫을 때 지압이라는 거는 뭐 보링을 해가지고 그 땅 속에다 공동을 안 뚫는다든지 또는 아니면 공동 뚫은 터널에다가 이제 말은 안 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기 주변에 대한 지압은 공동을 뚫었을 적에 변형된 지압이지만은 여기서 만약 이렇게 여기서 보링을 했다. 그럼 여기의 지압은 이 공동과 무관한 지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초기 지압이에요. 요 지압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 지압에 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인 다음에 요 위에다 다시 또 구멍을 뚫어주면은 요 자체에 그 압력 받고 있던 것이 여기 있는 압력은 뭐가 돼요? 여기서 응력이 막 작용하니까 요 보링을 해가지고 요거 측정을 딱 해보니까 얘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꽉 눌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만약에 요 위에를 다시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거를 해방시키니까 위에 응력 눌러주는 해방을 시키니까 이게 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피어질 적에 반대의 응력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원래 지압이 어떻다. 초기 지압이 어떻다. 그걸 측정하면은 여기 초기 지압이 얼마 오니까 이 공동을 바꿔라. 뭐 방향을 틀어라. 또 아니면은 터널 형태를 이런 터널로 만들지 말고 이런 터널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응력이 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응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응력을 받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초기 지압이에요. 초기 지압.
이해 가시죠? 이런 건 누가 잘 설명 안 해줍니다. 그죠? 여기서는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문제를 금방 답을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보니까, 현지 안반의 초기 응력과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기 응력 측정법에는요, 그러면 초기 응력, 초기 지압 측정법에는 뭐가 있냐? 초기 응력 측정법에는 첫 번째 뭐냐면은 응력 보상법이 있습니다. 응력 보상법. 자, 응력 보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뭐 플랫잭 메소드. 요 플랫잭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잭기 평판 잭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 가지고 거기에 그 응력 보상, 응력을 원 상태로 돌리는 거. 플랫잭 메소드는 초기 응력 측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압 파쇄법. 똑같은 거예요. 응력 플랫잭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압 파쇄법. 여러분 책에 보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수압 파쇄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지표면을 땅속에다 깊게 보링을 해가지고 보링을 해서 여기다가 패커를 이렇게 쳐. 패커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패커 속에다 물을 집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로 이렇게 팽창되도록, 그죠? 그래서 물을 압력에서 팽창되도록 해가지고 그때 응력 변화를 체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수압 파쇄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응력 측정법에는 종류가 응력 보상법, 수압 파쇄법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응력 보상법, 수압 파쇄법. 그러니까 응력 보상법은 잭기를 이용한 플랫잭 메소드고 수압 파쇄법은 그 물 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집어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공을 확장시키는 거. 그게 이제 수압 파쇄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압력이 세면 크랙이 생겨 가지고 이제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요 초기 응력 이런 걸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응력 개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력 개방법. 응력 개방. 우리가 응력 개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버코어링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OVER 오버 CORING 오버코어링 메소드다. 자, 오버코어링 메소드가 뭐냐 하면은 오버코어링 메소드 응력 개방법이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한 겁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자, 터널을 뚫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응력 보상법은 터널 내에서 이렇게 터널 내에다가 여기다 평판을 대고 또 여기 뭐 기계를 올려가지고 잭기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밀어 올려가지고 요때 요 나온 힘하고 올라가는 힘하고를 재가지고 응력 보상법이 되는 거고 수압 파쇄법이라는 거는 지표에다가 이건 터널 내가 지표에서 하면 되죠. 지표에서 보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압 파쇄법은 질 조사할 적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응력 개방법은 정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지하 대공동을 만든다 그러면 터널 뚫어가지고 그 현지 집안에 가서 거기에서 수평 보링을 또 깊게 합니다. 이건 정확성이 높겠죠. 일정 거리만큼 수평으로 보링해가지고 1차 영역 바깥에 2차 그러니까 초기 지압이 오는 그 응력 내에다가 보링을 한 다음에 그 오버코어링은 뭐냐 하면은 아까 여기에서 요게 그러니까 보링이 요렇게 보링을 해놓고 또 바깥에 큰 보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보링에 요만한 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큰 보링을 할 적에 이런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 자체가 이렇게 뜬 걸 보면은
그 오버코어링 응력 개방법 실험할 적에 시편을, 시료를 보면은 돌이, 이게 도나스 모양의 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척이 했죠? 요거 안에다가 측정해가지고 요걸 또 뒤에 걸 뽑으니까 이 돌이 이렇게 응력을 받고 있다가 위에 또 보링을 하니까 이게 원상태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돌이 응력 받고 있다가 여기서 응력 받고 있다가 요거를 잘라주니까 다시 원상 돌아가는 거죠. 그걸 측량하는 겁니다. 그게 오버 코어링이에요. 코어인데 한 번 더 오버 넘쳐 또 코어를 한다. 오버 코어링 메소드 응력 개방. 그러니까 응력을 다시 개방시키는 거죠. 응력 개방법이다. 이해 가시죠? 자, 응력 개방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